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72세 윤정희 여사.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큰아들이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아들이 토요일 오후에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윤정희 여사는 직감했습니다. 과일을 깎아내놓고 차를 따르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 많이 올랐죠? 윤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말이에요. 지금 시세가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구나. 많이 올랐네. 윤정희 여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요. 제 명의로 미리 옮기면 어떨까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절세도 되고 좋잖아요. 나중에 상속세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다들 미리 증여한대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모시려는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반 이상 세금으로 나간대요. 윤정희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급한 건 아닌데 미리 하는 게 좋대요. 친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대요. 윤정희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석 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걸까?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윤정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옮기자고 했다고. 순자 씨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거 하지 마. 절대로. 다른 친구 명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나 그거 했다가 후회하고 있어. 명예 넘기고 나니까 애들 태도가 달라졌어. 윤정희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명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똑같았어.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내가 뭘 부탁하면 귀찮아 하더라고. 순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정희야, 그 집이 내 유일한 재산 아니야? 그거 넘기면 넌 빈손이야. 윤정희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던 그 편지.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둬야 해. 그래야 자식도 당신을 존중해. 절대 미안한 마음에 다 주지 마. 다 주는 순간 당신은 힘없는 노인이 돼. 자식은 부모 재산이 있을 때 부모를 어른으로 대해. 아무것도 없으면 짐으로 봐.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내 말 꼭 기억해. 윤정희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구나. 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런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을 넘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늙은 사람이 된다는 걸. 마지막 눈물을 쏟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지자. 나는 더 이상 미안한 엄마가 아니라 현명한 어른으로 살겠다. 돈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순간에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윤정희 여사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건 13년 전이었습니다. 59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할게요. 그때 윤정희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잘 살자. 그날부터 시작된 희생의 연속. 첫 번째는 큰아들 학비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 후, 큰아들이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MBA 하고 싶어요. 그래야 좋은데 취직할 수 있어요. 등록금이 1년에 1,200만 원, 2년이면 2,400만 원. 윤정희 여사는 남편과 모았던 적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 생활비로 모아둔 예금에서 500만 원을 더 보탰습니다. 큰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잘 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윤정희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잘 되는 게 엄마 보답이야. 두 번째는 딸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큰아들 대학원 졸업하고 2년 후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신랑 집에서 전세금 2억 내래요. 우리도 6천만 원은 맞춰야 해요. 요즘 다들 그 정도는 해준대요. 윤정희 여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에 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큰아들 학비에 다 들어갔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아파트. 당시 시세가 3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고민 끝에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딸에게 6천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효도할게요. 윤정희 여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대출 이자는 월 2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90만 원. 거기서 대출 이자 20만 원 나가고 관리비 15만 원 내면 손에 쥐는 돈은 55만 원, 식비에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에 15만 원, 병원비, 교통비에 10만 원.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윤정희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고. 경로당 게시판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건물 청소 구함. 주 3회,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월 8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65세에 청소 일을 하게 되다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 구한다는 거 아직 있나요? 일주일 후부터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날 청소하느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사무실 건물 3층부터 8층까지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계단 청소.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허리를 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80만 원. 그 돈이면 옷도 살 수 있고 외식도 가끔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청소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들 MBA 학비 2,500만 원. 딸 결혼자금 6천만 원. 그때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걸레를 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72살에 내가 뭐 하는 걸까? 자식 잘 되라고 다 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억 단위였습니다. 딸도 남편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갚겠다던 학비를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회사 적응하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선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용돈 10만 원씩 주면 고맙다고는 하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금 나오시잖아요. 윤정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한다는 걸.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 이번 달에 일본 여행 가. 남편이랑 노후 자금 모아둔 거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여행 가. 다른 친구 영자 씨도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취미 생활 하느라 바빠. 서예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쓰는데 재밌어. 윤정희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행은커녕 내일 새벽에 청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왜 아침에 안 와? 전에는 아침마다 왔잖아. 윤정희 여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요즘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청소 끝나고 오면 10시가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72살에 건물 청소를 한다는 걸.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72세. 주름진 얼굴에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친구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여유롭게 사는데 자신은 새벽 청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 여사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 잘 되라고 다 줬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문득 친구 순자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돈보다 무서운 건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늙는 거야. 윤정희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항상 미안해하며 살았다는 걸. 아들 학비 못 더 대줘서 미안하고, 딸 결혼자금 더 못 줘서 미안하고, 손주 용돈 못 줘서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어머니가 미안해할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윤정희 여사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서러웠습니다. 내가 준 건 1,000만 원 단위인데 아이들이 주는 건 10,000원짜리 몇 장. 그게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하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72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건물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아팠습니다. 자식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윤정희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해. 미안한 엄마로 살면 안 돼.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그날 이후 윤정희 여사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을 아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출은 어떻게 갚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노후 재정 설계 강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무료. 손이 멈췄습니다. 노후 재정 설계.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구나. 다음 주 화요일. 윤정희 여사는
복지관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5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산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건가요? 순간 윤정희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노후 자산은 나를 위한 자산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윤정희 여사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더 효도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재산을 미리 받은 자식은 부모를 더 이상 어른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윤정희 여사는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짐으로 봐. 강사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노후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둘째, 자식 도와주고 싶으면 용돈형 지원으로 바꾸세요. 목돈은 절대 주지 마세요. 셋째, 내 생활비는 절대 줄이지 마세요. 자식 주느라 내가 굶으면 안 됩니다. 윤정희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껏 정반대로 살았구나. 강의가 끝나고 윤정희 여사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복지관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학비에 2,500만 원, 딸 결혼자금에 6천만 원, 집 담보대출 5천만 원, 새벽 청소 일까지 하고 있다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3억 5천만 원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주택연금 아세요? 윤정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어머님 나이와 집 시세로 계산하면 월 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윤정희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20만 원요? 네. 평생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은 국가나 금융기관에 넘어가지만 살아계실 동안은 계속 거주하시면서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대출은요? 주택연금 신청할 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셔야 해요. 어머님 경우엔 5천만 원이니까 목돈으로 한 번에 상환하고 그 다음부터 매달 120만 원씩 받으시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택연금 신청하면 처음에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대출 갚으시면 됩니다. 윤정희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그럼 저는 청소 일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관리비 빼고도 월 100만 원 넘게 손에 쥐시게 돼요.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윤정희 여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집에 돌아와 윤정희 여사는 주택연금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죽으면 집이 자식에게 안 간다.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정희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을 물려주려고 72살까지 청소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살다가 집 없이 떠나도 되는 걸까?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둬야 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석 달 후
윤정희 여사는 주택연금 신청을 마쳤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6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대출 5천만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택연금이 들어왔습니다. 120만 원. 윤정희 여사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청소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관리인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윤정희 여사는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반에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 아프게 계단 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리 굽혀 걸레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밤, 윤정희 여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노후는 내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거.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당신도 그걸 원했잖아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키면 자식도 자기 삶을 배웁니다. 주택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120만 원, 관리비 15만 원 내고 손에 쥐는 돈은 105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95만 원. 7년 전 새벽 청소를 하며 허리 굽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은 부담스러워 시장에 갔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4만 원. 입어보니 거울 속 내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어울리세요.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사는 새 옷이었습니다.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 순자 씨가 반겼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요즘 왜 안 와? 바빴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연금 공부하고 신청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정희야, 오늘 옷 새로 샀어? 뭔가 달라 보이는데? 윤정희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하나 샀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정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혹시 주택연금 아세요?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자신이 배운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 죽으면 집은 못 물려주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친구 명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벌써 아들 명의로 다 넘겼어.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넌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 명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매달 용돈 받아. 50만 원씩. 처음엔 100만 원 줬는데 요즘은 50만 원이야. 말하기 미안해서 그냥 참고 살아. 윤정희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명의는 없어졌는데 마음의 거리만 생겼어. 한 번 주면 끝이야.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더라. 순자 씨가 윤정희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잘한 거야. 절대 집 넘기지 마. 윤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게 사랑이에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윤정희 여사가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다 주면 자식은 우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지키면
자식도 우리를 어른으로 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순자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언제 이렇게 철학자가 됐어?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여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로당 친구 2명이 윤정희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도 주택연금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돼? 윤정희 여사는 복지관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내가 아는 거 다 알려줄게. 친구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석 달 후 경로당에서 작은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노후 재정 설계. 윤정희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들이 집 물려받고 싶어 하는데. 강사가 대답하기 전에 윤정희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희 여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큰아들이 집 명의를 자기한테 옮기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 아들이 섭섭해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사니까 아들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해요. 자식은 부모 재산이 있을 때 부모를 어른으로 대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윤정희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힘이 났어요. 윤정희 여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73세.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예전처럼 미안한 표정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윤정희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윤정희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온다고 하면 용돈 얼마 줄까 걱정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돈 이야기 없이 마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주말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윤정희 여사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큰아들이 주방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윤정희 여사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요즘 좀 편해졌거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윤정희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택연금 신청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주택연금요? 응. 매달 연금 나와. 엄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큰아들이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고 엄마는 엄마 힘으로 사는 거.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큰아들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철없었어요. 엄마 노후는 생각 안 하고 집만 생각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윤정희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배웠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게 사랑이라는 걸.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가면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윤정희 여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윤정희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내 노후를 지키니 아이들도 나를 어른으로 보는구나. 자식에게 주지 않은 덕분에 오히려 존중받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3년째였습니다.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롭게 차를 마셨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은 이제 기억 속에만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월 8만 원.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친구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늘 미안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환하게 웃네. 윤정희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느껴. 내가 달라진 게. 어느 날 윤정희 여사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컴퓨터로 간단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정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이 아파트는 주택연금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합니다. 둘째,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아파트는 주택연금 기관에 귀속됩니다. 셋째, 통장에 남은 돈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되 조건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미안한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어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너희도 너희 아이들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너희 노후는 너희가 지키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유언장을 출력해서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예약했어요. 윤정희 여사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식사를 제안한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좋아. 주말. 아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식당은 깔끔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요. MBA 학비도 갚는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갚았고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데도 저는 제 걱정만 했어요. 윤정희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택연금 하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 집이 제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당당하게 사시니까 저도 제 힘으로 살게 됐어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윤정희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이해해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챙길게요. 매달 용돈 드릴게요. 많진 않지만 30만 원씩 드릴게요. 윤정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충분해. 내 돈은 내가 모아. 내 노후를 준비해. 아들이 놀란 표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야.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해. 내 아이들한테 다 주면 안 돼. 엄마처럼 72살에
건물 청소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본받을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도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빈손으로 오던 딸이 이제는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입으시라고요. 스카프였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윤정희 여사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좋아.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방식대로 살고 싶거든.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라는 걸. 손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야. 손주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윤정희 여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 손주 가족이 돌아가고 윤정희 여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노후는 내 몫으로 남겨두는 게 맞았어요. 자식한테 미안해하며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게 맞았어요. 나는 오늘도 내 존중을 지키며 살아가요. 덕분에 행복해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줄수록 줄어들지만 존중은 지킬수록 커집니다.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돈을 주지 않고 지혜를 남깁니다. 나는 오늘도 내 존중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윤정희 여사처럼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도 내 노후보다 자식 미래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자식 사랑은 모든 걸 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모가 당당하게 살 때 자식도 부모를 어른으로 대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킬 때 자식도 자기 삶을 배웁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노후를 지키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주택연금이든 연금이든 저축이든 당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용돈형 지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윤정희 여사가 72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안한 부모가 아니라 당당한 어른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존중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